안녕하세요. 범작가입니다. 동아시아를 바꾼 7년의 대전쟁 임진왜란, 동화로 보는 조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원성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임진왜란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책 다 읽었겠죠? 네. 남원성의 눈물은 이규희 선생님이 쓰신 역사 동화인데요. 이규희 선생님은 사실 이제 역사의 많은 소재들을 동화로 잘 쓰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읽었던 어린 임금의 눈물 단종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도 눈물 시리즈인데, 이번에는 남원성입니다. 사실 책 표지만 딱 봐도 선생님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수영이 같은데, 저기 꽃을 들고 지금 오르고 있죠? 앞에 보이는 이곳은 커다란 무덤입니다. 무덤 위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고요. 일본의 교토라는 도시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미미즈카 귀무덤입니다. 귀무덤, 코무덤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이상하죠. 교토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역사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도쿠가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신사, 도요쿠니 신사가 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갔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웠다, 이것을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카메라가 있어 찍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머리를 잘라서 들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와 귀를 베어서 내가 조선인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나의 공을 인정해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싸서 일본에다가 보내면 일본에서는 술을 다 잰 다음에 이것을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들은 귀신을 정말 무서워하고 실제 믿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귀신이 되어서 자기들을 괴롭힐까봐, 되게 웃긴 이야기죠. 예,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죽여놓고 죽은 조선인이 귀신이 돼서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무덤까지 만들어줍니다. 그 무덤을 귀무덤 또는 코무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바로 이 무덤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일본에 나중에, 지금 코로나라 힘들겠지만 가게 된다면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많이 갔었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사진이 초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왼쪽은 이순신 장군의 친구이자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고 전쟁 직전에 남쪽으로 내려보낸 바로 유성룡이라는 분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동안 영의정이었어요. 가장 높은 벼슬자리를 하면서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신 분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밑에 보니까 한자가 있죠? 한자의 빨간색이 징자와 비자입니다. 미리 우리가 혹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경계를 열심히 해서 앞날에 있을 어려움을 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자와 비자를 따서 징비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책에 보면 우리 백성들이 임진왜란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는 의병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또는 나라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다음에 혹시라도 전쟁이 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뭐 이런 책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말이죠. 네, 일단 퀴즈입니다. 임진왜란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죠. 자, 임진왜란에 참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이 있을 거고 일본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예, 명나라, 중국입니다. 두 번째, 임진왜란이 일어나 연도쯤은 여러분이 외워둬도 좋아요.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죠. 1592년. 날짜까지 외우면 좋지만 날짜는 모르더라도 연도 1592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해 두면 좋은 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통일. 언제일까요? 삼국통일은 676년, 676. 그런가 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데는 또 언제일까요? 고려? 예, 918년. 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1392년. 그리고 임진왜란은 정확히 200년 후인 1592년. 대한제국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는데 1897년. 이런 몇 가지들은 기억해두면 나중에 쓸모가 많습니다. 시험 때문에 외운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하도 이렇게 강의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임금님 누구셨을까요? 세자는 누구일까요? 임금님은 선조임금님, 세자는 광해군. 그래서 광해군이 나중에 임금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이것을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때 펼쳤던 전술은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군이 강력한 국가에서도 장교들이 이걸 배워요. 이순신 장군을 미국 사람이 알아요. 왜냐? 이분이 펼쳤던 전술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싸울 때는 보통 어떻게 싸우냐면 배끼리 꽝 부딪히거나 아니면 배를 갖다 팍 포위를 해서 대포를 막 쏘거나 또는 아니면 배끼리 만나가지고 올라가서 칼싸움 하거나 아니면 서로 땅에다가 배를 대고 칼싸움 하거나 이런 건데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서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만든 다음에 적을 궁지에 몰아넣고 화포를 쏴서 적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거의 놀라운 전술을 펼치죠. 학이 날개를 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학익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대 대첩이 있습니다. 대첩은 큰 승리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꿀 정도의 아주 큰 승리. 뭐가 있을까요? 혹시 행주 대첩 들어봤나요? 또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근데 이 중에 진주 대첩은 특별히 진주 혈전 이렇게도 얘기해요. 승리는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정말 피투성이가 된 전쟁터였어요. 그걸 간신히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피의 전쟁, 혈전이란 말도 가끔 부르지만 교과서에서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3대 대첩을 이야기합니다. 또 볼까요? 여섯 번째 문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이들은 원래 군인이 아닙니다. 농민들이에요. 또는 스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섰으니 의로운 사람들,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승병장, 스님들 중에 대장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이게 강화회담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일본의 지도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강화회담을 맺고 포로가 된 백성을 수백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름하여 바로 사명대사 또는 유정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귀무덤 옆에 이 사람 모셨다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일본을 다스린 인물. 이 인물은 사실은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밖에 나서 저 멀리 쫓겨갔었던 인물. 바로 사명대사와 강화회담을 맺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역사의 인물들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을 여러분 이미 본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임진왜란 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와준 중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중국의 주인이 된 나라 바로 청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봤고요. 자, 왜 한국의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과 중국이 나오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빠른 속도로. 제목을 보니 선생님 뭐라고 해놨죠? 동아시아를 바꾼 7년의 대전쟁. 우리나라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역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쟁이다라고 하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이따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친구 유성룡의 이야기를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전쟁 때 우리는 어떻게 일본을 물리쳐 갔는가 3대 대첩까지 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쟁 끝났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이 전쟁 끝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룡, 임진왜란의 국가의 큰 어려움을 극복한 명재상이다. 유성룡의 선생님이 있어요. 유성룡도 누구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태계이황 선생님입니다. 태계이황 선생님이 한 20살쯤 된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태계이황 선생님은 대학교 선생님, 유성룡은 대학생 만났는데 이황 선생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유성룡은 너무나 바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물.
게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실로 하늘이 내린 인재다. 이런 제자를 알아본 선생님도 대단하고요. 또 그 말에 맞게 유성룡이 나라를 구한 것도 놀랍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이 유씨죠. 풍산 유씨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1742년에 태어난 말이 안 되죠. 1542년입니다.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어린 시절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4살 때 이미 글을 깨우쳤대요. 여러분 한글 아닙니다. 이때 깨우친 글은 한자, 한문이에요. 4살 때 이미 한문을 줄줄 외웠다니까 천재죠, 뭐 천재. 그리고 20살 간 넘어서 형님과 같이 태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이후에 벼슬에 급제를 해서 벼슬길로 나가는데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잘해요. 얼마나 잘하셨냐면 모든 나라의 부서에서 유성룡을 데려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유성룡은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신 게 아니고요. 나라 안에 온 그 부서들 다 돌아다닙니다. 뭐 이조, 형조, 예조 할 것 없이 다 다니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도망갔어도 자신이 대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벼슬길로 나가서 열심히 벼슬했고요.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25년 정도 벼슬에 있다가 50살이 되던 무렵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벼슬이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는데 나라가 이상해요. 불안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나라를 구할 인물들을 찾자.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과 권율이에요. 놀랍죠? 두 사람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니 이 두 사람을 알아본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과 권율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벼슬에서 쫓겨난 상태였고요. 이순신은 장군들한테 인정 못 받고 계속 사이가 안 좋은 채였으니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두 분을 찾아낸 게 바로 유성룡입니다. 그리고 진관체제, 이거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나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휴전선에 군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만 해야 된다? 군인 역할만 해야 됩니다. 평소에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맨날 훈련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중국이 도와줄 건데 뭐하러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진관 체제를 없애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모아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면 백성들은 평소에 일하다가 전쟁 났다 그럼 짐 싸가지고 무기 들고 어디로요?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양에서 서울에서 장군이 내려와서 다 모였느냐 인원 체크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재승방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여야 되는 장소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길을 몰라. 그래서 날짜가 넘어. 어떤 사람 무서워서 안 가. 안 가도 붙잡을 수 없죠. 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류에는 군인이 20만 명 넘게 있어요. 실제 나타난 사람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안하게 여겼던 유성룡은 안 된다.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에는 군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성룡은 영의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동시에 도채찰사, 이게 뭘까요? 각 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다니면서 결국 임진왜란을 넘기게 되죠. 그런 다음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유성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진왜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구해야 된다 그랬고 7년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자
반대파들이 유성룡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유성룡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향에 갔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는 하회마을이에요. 고향에서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준비하자 했는데 반대파들이 안 해놓고 전쟁 끝나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전쟁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유성룡이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책을 써야겠다 하고 쓰신 책이 징비록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징비록은 선생님이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처럼 소설책처럼 잘 적어두신 것이 징비록입니다. 그리고 징비록에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하회마을에서 계시다가 6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유성룡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회마을에 갈 일이 있다면 꼭 유성룡 선생을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쓴 책이 아까도 이야기한 징비록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 상황은 어땠는지 이것을 경위와 전황이라는 한자말로 씁니다. 그리고 조선, 명나라, 일본 간의 외교가 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백성들의 생활은 어찌했는지, 그리고 전쟁 때 싸웠던 인물들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징비록입니다. 네, 책에 보면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친구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순신은 사람됨이 말과 웃음이 적고 단아한 용모에다 마음을 담고 몸가짐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으며 속에 담력과 용기가 있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이는 그가 평소에 이러한 바탕을 쌓아온 때문이다. 말과 웃음이 적대, 말 많은 그런 분은 아니었나 봐요. 단아한 용모라는 걸 보니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항상 몸가짐 이렇게 세수 잘하고 머리 잘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고 몸가짐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다. 군인이지만 선비처럼 공부도 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담력과 용기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형님인 희신과 요신은 둘 다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있으니 자신의 아들, 딸처럼 조카들을 길렀는데 반드시 결혼시킬 때도 조카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 자식을 할 정도로 형님들의 자식들, 조카들을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재주가 있었으나 운이 없어 100가지 경륜 가운데서 한 가지도 뜻을 베풀지 못하고 죽었다. 아, 애석한 일이로다. 계속 아마 살아 계셨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친구로서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92년 가을 내가 안주에 머물 때 일이다. 생각해보니 평양성의 왜적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면 행제소 앞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행제소가 뭐냐면 임금이 머무는 곳입니다. 임시로 머무는군요. 그런데도 안주성을 지키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박 형세에 따라 성 위 담과 같이 튀어나온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람을 배치한 다음 사방에 대포 구멍을 뚫어 대포를 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사가 없다 해도 이 병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기 모르니까 함부로 접근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모형도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거 뭐 해서 뭐 하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훗날 나라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나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활용하기 바란다. 적을 막는 방법으로는 꽤나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 맞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훗날 이것을 진짜 쓰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또 아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유성룡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바로 이런 형태의 성을 쌓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정약용 선생께서 실제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알록달록한 지도는 일본의 지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엄청 많죠. 오다, 모리, 조소, 카베, 우에스키, 다케다, 호조, 아시다, 다테, 사타케 엄청 많죠.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이때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그 지역에 내가 작은 왕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가졌다 하는 다이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때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이 전국시대에 센코쿠, 일본 말로는 센코쿠가 전국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가운데 오다 보입니까?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부하들을 이끌고 하나둘씩 정복을 해서 거의 통일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곳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모리라든지 뭐 아니면 저 끝에 있는 호조라든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오다 노부나가가 갑자기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바람에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씨랑 싸우고 있다가 주인인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도읍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한 이후에 전국을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장군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농민 출신으로 병사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으니 정말 꾀가 많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통일을 이루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전쟁하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울 것 같잖아요. 전쟁하던 사람들은 어색합니다. 왠지 또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통일 이후에 부하들이 뭉쳐서 반란 일으켜 자기한테 공격할까 봐 부하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중국 그리고 저기 부처님의 나라 인도까지 가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꿈도 크죠. 하지만 그 전쟁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겨냅니다. 그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게 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신 권력을 잡고 새로운 일본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이제 조선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출신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것들이 부럽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호화롭고 웅대하고 아주 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사카성, 히메지성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만들어진 모습들인데 지금 일본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로 지금 못 가죠. 그래서 검색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그 당시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새롭게 전해진 문화가 있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 있죠. 빵. 빵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포르투갈 말에서 일본 말로 변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예요. 판, 빵 이렇게 해서 변했죠. 카스테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가운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랑 옷이 많이 다르죠. 예, 오다 노부나가는 뭔가 결정 내리면 바로 밀고 나가는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꾀를 써가지고 이길까 질까를 다 따져본 후에 가는 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길 준비가 될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세 사람의 스타일이 아주 다르죠. 자, 그들이 만들었던 성의 모습. 와, 우리 성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 그림들. 그래서 일본 그림에는 이 금색 바탕이 많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거는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날 때 당시 중국은 만력 황제라는 황제가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좀 웃긴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중국의 황제를 웃기다라고 표현할 때 분명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신하 중에 장거정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중국 역사에 남는 정말 멋진 신하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유성룡처럼. 그래서 장거정이 어린 만력 황제를 도와가지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쭉 잘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장거정이 죽게 돼요. 그 다음 딱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만력 황제가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이 딱 됐어요. 20살 무렵이거든요. 20살이 된 만력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정치가 좀 황당한 정치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자 책봉 문제. 내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앉힐 것인가의 문제에서 자기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자가. 근데 큰아들을 안 좋아했어요.
누구를 좋아했느냐? 다른 후궁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다음 황제를 내 큰아들로 안 하고 다른 아들로 할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큰아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멀쩡하거든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냥 황제가 좋아하는 아들이 다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 됩니다 라고 하자 만력 황제가 삐졌어요. 황제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정치하냐? 나 황제 안 해?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정말 정치를 안 했는데 잠깐 그럴 줄 알았죠. 잠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40년 넘게 안 해요. 정말로.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황제 놀기만 해요. 니네 마음대로 해. 난 안 해. 그러다가 황제가 일 안 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왜구들은 쳐들어오고 저 북쪽으로 쫓겨갔던 몽골도 내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황제는 신경도 안 쓰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내서 나라는 꼴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조선에서 전쟁까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북쪽의 여진족들이 보면서 야, 중국도 이제 종이 호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서 청나라의 군대가 일어나고 또 나라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결국 만력제 때문에 명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바로 이런 와중에 사실은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력 황제라면 조선에서 전쟁이 났는데 군사를 보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만력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왜 내 돈을 써야 돼? 싫어, 가지 마. 그랬어요, 실제로. 하지만 신하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을 돕지 않으면 조선이 화가 나서 일본과 손을 잡고 우리 중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 조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자 만력 황제가 그래,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중앙에 있는 군대는 보내기 싫어. 그러니 저 지방에서 조선 옆에 보니까 여진족들을 맡고 있는 군대 있지? 그 군대 보내. 신하들이 헐 그래요. 왜냐하면 여진족들을 맡고 있는 군대로 조선에 보내버리면 여진족은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여진족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들 조용히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선을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이 가죠. 그러면 여진족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진족은 몰래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그 기른 힘으로 임진왜란 동안 중국과 조선과 일본이 막 열심히 싸우는 동안 저 북쪽에 여진족은 자기들끼리 부족을 통일을 해가지고 강한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어떻게 해요? 중국을 공격해 와서 중국의 주인이 돼버리죠. 바로 이런 일들이 임진왜란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중국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우리 만력 황제의 무덤입니다. 만력 황제는 너무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중에 중국의 중국의 인민들이 만력 황제의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요. 만력 황제의 시신에 벌을 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을 정도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중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느냐? 우리나라 태계 이왕 율곡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시는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이 계시면서 우리나라 유학을 엄청 발전시키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이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사림의 시대, 선비 사자의 숲을 님자입니다. 선비들이 숲처럼 빽빽한 시대다. 문제는 선비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퇴계 이황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 율곡이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당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붕당들 간의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고 서로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야지만 나라가 잘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런 것들을 사화라고 합니다. 선비가 화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화들이 계속되자 나라는 불안해지고 이런 사이에 임꺽정과 같은 의적들 또는 도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도적이 많이 나타난 것들은 바로 사또들이 백성들을 괴롭힌 탓이며 사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그 위에서 사또들이 똑바로 하나하나 봐야 되는 재상들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깨끗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재상들이 사람들의 것들을 뺏는 이런 풍습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들을 섬겨야 하므로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러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도적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왜 도적이 생겼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백성을 어루만져야 될 누가? 사또와 관리들이 나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군인들한테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면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 바꿔버려요. 율곡 이희 선생님은 이것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마다 1만 명씩 군대를 만들어 두어야 큰 전쟁이 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뇌물이 없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순신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돼버렸죠. 그리고 군대 비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군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의 수는 30만 명인데 실제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났을 때 이거는 도저히 대비가 안 되죠. 세종대왕 때 엄청난 신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 무기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허약한 조선 국방력 약화, 말로만 나라를 지킨다. 뇌물 비리밖에 없어. 이순신은 다른 장군들이 싫어해요. 승진 안 되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명나라 이상한 황제 만력제, 정치 안 해요. 재물과 놀이만 좋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무덤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마 너무 놀랄 겁니다. 이 무덤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무려 중국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써야 되는 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쓰는 돈이 거의 400조 원, 500조 원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무덤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 나라가 똑바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무덤 만들어서 무덤 속에 가서 놀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일본 100년 동안 전쟁을 끝낸 아주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통일을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와중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 등 새로운 신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니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선과 명나라 상황을 보고 자신 있다. 그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5월 달이에요. 20만 대군이 조선으로 진격해 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진 전투에서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 전사합니다. 다음날 동래선 전투에서 송상현 부사 전사합니다. 열흘 후에 상주 전투에서 순변사 2일 패배합니다. 3일 후에 신립 싸우다가 전사해버렸어요. 4일 후에 한양까지 빼앗기니 선조는 어떻게 해요? 짐을 싸서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패배 연속이에요. 자, 4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을 차지하는 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며칠요? 18일 걸렸습니다. 2주 조금 더 걸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 걸어가지고 가면 며칠 걸릴까요? 걸어서 그냥 쭉 가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쭉 걸어서 간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걸어서 서울까지 가면 열흘 걸립니다. 18일 걸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거의 전투 없이 그냥 걸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올라가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군이 이렇게 고약한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고니시군이 한양에 도착합니다. 선조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처음으로 승리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첫 승리는 누구죠? 이순신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승리가 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순신입니다. 세 번째 승리가 올라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순신입니다. 네 번째 올라서요. 누굴까요? 이순신입니다. 처음에는 선조도 이순신을 좋아했어요. 승리를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순신만 승리해서 올라오니까 선조가 이순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왜? 옛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고려의 장군으로서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새로운 나라를 열었잖아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선조는 무슨 걱정했냐면 이순신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웃긴 얘기죠. 전쟁의 승리를 이룬 부하 장수를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는 왕. 그리고 이 당시에 의병들도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실패하죠. 남쪽에서 뒤늦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올라왔던 연합군은 용인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평양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진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집니다. 2달 가까이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1592년 12월에 드디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나라의 도움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당황했거든요. 왜? 일본의 명나라 군대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5만이 미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명나라 오기 전에 조선을 차지하거나 조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의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홍위 장군 곽재를 비롯해서 엄청 많죠.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싸우고 승리를 거뒀는데 선조 임금은 고마워한 게 아니라 의병의 대장에 해당됐던 김동영 장군을 또 의심해서 가둡니다. 그리고 죽여요. 무슨 말이죠? 선조 임금님은 나라를 지켜주는 장군들이, 자기 부하들이 이기는 거는 좋은데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니까 선조로서는 부하들이 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온갖 죄를 물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이겨냈던 것은 싸워야 될 때서 싸우고 또 이러한 3대 대첩 덕이죠. 첫 번째 임진왜란 3대 대첩, 바로 이순신이 맹활약했고 우리의 배인 거북선과 판옥선이 화포를 쏘면서 그들을 이겼던 바로 하객진의 그곳, 여기 보이죠? 바로 여기 보이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포위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름다운 곳은 바로 진주성이 있는 앞에 남강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등불들을 이렇게 많이 피워놓은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이곳에 등을 밝혀가지고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라는 전설로부터 이렇게 축제로 바뀐 거예요. 평소에 이런 모습입니다. 놀랍죠? 네, 바로 진주선, 촉성루라고 불리는 누각입니다. 네, 김시민 장군.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김시민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준 또 장군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그 장군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엉뚱한 이유로요. 하지만 그 장군께서 젊은 부하 장수들에게 싸우는 법, 백성들을 보살피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각지에 흩어졌지만 임진왜란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내었어요. 바로 그 김시민 장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충의를 맹세하고 진주성을 지켜 국가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중흥은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다시 살리는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힘을 합쳐 싸우면 천만의 섬 오랑캐인들 무엇이 두려우랴. 나를 따르는 자 살 것이며 도망하는 자 멸할 것이니 감히 도망하는 자는 목을 베리라. 나의 엄지는 이미 떨어지고 식지와 장지로 활을 당기다 남은 세 손가락마저 떨어질 때까지 싸우리라. 이미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지만 물러서지 않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로 싸운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냈고요. 일본이 여기에 패배하는 바람에 조선을 집어삼키는데 실패합니다. 조선의 곡창지대 전라도가 지켜지었기 때문이죠. 바다에서는 이순신한테 맡기고 육지에서는 김시민한테 맡기고 북쪽으로 돌아가려다가 권율한테 막힙니다. 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스님들한테 막혀요. 그래서 전라도가 지켜집니다.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시민 장군 안타깝지만 이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이후에 다시 진주를 공격할 때 진주는 이번에 빼앗깁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에서 한번 졌던 것이 원한에 쌓여서 진주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심지어 생명이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훗날 얘기고요. 이때는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때 일어났었던 그 유명한 이 농계의 이야기. 일본이 승리를 거뒀다고 즐거워하면서 조선의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잔치를 열었는데 농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장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요. 바로 농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농계가 궁금하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농계를 모르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에 우리 권율 장군 보니까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영의정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사위도 영의정입니다. 국무총리예요. 하지만 우리 권율 장군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말하자면 시험을 위한 공부는 싫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시험을 안 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는 왜 시험을 안 보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무려 45살에 처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자마자 합격했어요.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분 너무 늦은 나이에 합격한 것도 있고 집안이 대단하다 보니 윗사람들이랑 많이 다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45살이에요. 담임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담임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에는 담임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생님과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을 때가 하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신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권율 장군은 전라도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룡이 전라도를 아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야 된다. 그랬고 놀랍게도 권율 장군은 관군들 중에는 보기 드물게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여러 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중에 최고 큰 승리가 바로 행주 대첩이었죠. 이로 인해 한양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 때문,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싸운 게 아니에요. 승병, 의병,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싸웠었고요. 무려 10배나 되는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9번에 걸쳐 쳐들어왔지만 최신 무기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드디어 대성공을 거두고 맙니다. 바로 행주대첩의 주인공 권율.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장군들만 활약하신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큰 활약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한 분. 우와, 고양시의 전설로 남은 밥할머니. 밥할머니 들어보셨나요? 밥할머니의 석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밥할머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잘라버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전멸의 위기에 놓인 아군을 이분이 꾀를 써서 구출합니다. 일본군이 북한산 자락에 숨어있는 조선군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조선군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쌀을 잔뜩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일본군 할머니를 붙잡아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저기 산에 조선군들이 많은데 식량이 남아서 나눠준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쌀을 받아서 내려가는 길이지? 일본이 깜짝 놀라요. 조선군은 지금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식량이 많다면 조선군들이 더 많이 와 있나? 그들이 밥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 잘 싸울 텐데 어떡하지? 확인하기 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봐라. 그래서 병사들이 몰래 올라가는데 물이 약간 뿌옇게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 물은 왜 뿌연 색깔이지? 원래 물이 색깔이 저렇게 뿌였나? 하얀색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밥한다고 지금 쌀을 씻어서 그렇겠지. 병사 수가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쌀을 씻으니까 물이 저렇게 됐겠지. 일본이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한테 완전 속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멸 위기의 아군을 구출했던 여장부로 바로 이런 분들도 계신다. 백성들도 열심히 나라를 살리기 위해 싸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임금님의 왕릉을 파헤쳐서 시신을 어디도 갖다 숨겼는지 시신은 사라지고 왕릉은 참혹한 모습을 했으니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면 선정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성종 임금님과 중종 임금님의 무덤인데 그곳이 파헤쳐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그런가 하면 무덤이 텅텅 비어있는 또 다른 곳들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장례식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와봤더니 사라져버린 우리 공해빈 윤씨. 명성황후는 여러분 잘 알죠? 예, 일본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져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들 중에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가진 곳들도 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일본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도자기로 만든 이 2, 3평 상이 있어요. 붙잡혀 갔지만 일본에서 도자기의 스승이 되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죠. 선생님 여기 학생들과 같이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막 팠죠. 이게 산이었는데 다 깎아서 여기서 나온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일본이 만든 도자기입니다. 이런 도자기들은 일본이 조선에서 도자기 장인들을 붙잡아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일본에는 이런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런 화려한 도자기로 발전을 시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과 등을 돌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언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상황을 늘 체크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전쟁 중 일본에서 죽었고요. 그의 아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죽임을 당했으니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고 조선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과 조선이 다시 만났으니 이것을 조선통신사라고 합니다. 많이 갔죠. 임진왜란 후에 12번 갔고요. 갈 때마다 수백 명이 갑니다. 갔다 오는 한 1년 걸려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걸어서 갑니다. 배 타고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멋진 모습들을 일본에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림을 그려줬던 많은 사람들, 춤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갈 때 그림을 그렸던 기록들, 글을 썼던 기록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메노모리 호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나쁘게도 보았던 것을 보면 꼭 조선인이 옳고 일본인이 나쁘고 또는 일본인이 나쁘고 조선인이 옳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아끼려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지금 사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 언젠가는 친하게 지내야겠죠. 정성을 다해서 서로 믿고 함께 사귄다. 성신교린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진왜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고종임금과 대한제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될 책 꼭 기억하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